그다음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10번 문제에서 너무 어려운 거 내니까 이제 보너스로 11번 1초 문제 하나 냈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오케이. 그리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맥그리거로 따지면 X이론으로 들어가죠. X이론. 일하기 싫어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딱 그에 맞는, 일에 맞는 돈을 줬을 때나 딱 그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상벌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또 일하고, 그래서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고, 그래서 조직은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딱 공정하게 업무를 딱 부여하고 그에 맞는 보상 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통제해야 되겠죠. 됐죠?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이게 합리적 인간관이죠.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오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고전적 조직 이론이죠. 그 말은 개인의 주관적인 거 몰라 그냥 통제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죠. 인간은 수동적으로 봅니다. 자, 이런 문제 외에도 공공선택론이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합리적 경제인의 뜻은 뭐고 신공관리론도 마찬가지고 합리적 경제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요 문제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데 널려 있죠.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 자, 이런 분포상 오류에 대해서 가장 방지 효과가 큰 거 뭐라고 배웠어요? 제가 강조드렸던 강제배분법. 강제배분법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래 문제 보시면 16년도 서울시 9급에 나왔던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 강제배분법. 이 문제가 오미 잘못했어요. 이 문제가 떡하니 있는데 해결하셨죠. 강제배분법 이 맥락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기출문제집에도 있지만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습시키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이제 섞어 드렸을 겁니다. 얘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퍼져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조세하고 수익자 부담금 비교는 기초죠. 조세는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냥 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 일단 내요. 그냥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 낸 만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내긴 냈는데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낸 거 최대한 많이 받자. 많이 해주세요.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수익자 부담금은 받는 만큼 돈 내야 돼요. 받는 만큼 돈 낸다. 그게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수요하고 싶으면 그만큼 돈도 과다하게 내야 돼요. 이런 과다 수요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수익자 부담은 시장의 방식이죠. 얻는 만큼 돈 낸다. 그래서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하고 수익자 부담금이 이런 맥락에서 대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헷갈린 게 있다 하더라도 3번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채 방식은 좀 오랫동안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 썼을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재원 부담이 가능하다. 요거 너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자, 사회 간접 자본 등등등등등 되게 오랫동안 쓰는 거. 이런 표현이 있죠.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그러니까 후세대가 편익을 얻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후세대도 편익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용 부담 어떻게 공평해요? 현재 세대도 누리고 현재 세대도 비용 부담, 미래 세대도 누리고 미래 세대도 비용 부담. 이게 공평한 거죠? 공채 방식이 그거잖아요. 먼저 빌려서 만들고 현재 세대도 갚고 미래 세대도 갚고,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이 증가한다. 이거 못 끌어내면 말이 안 된다. 자,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일단 자본예산 제도에서도 이 논리가 나오죠. 자본예산 제도, 공채를 통해서 자본적 지출에 충당합니다. 미래 운영비는 경상 지출이죠. 운영비니까 자본 지출에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자체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공채로 자본 지출에 충당하고요. 자본 지출은 뭐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
그러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응익주의, 이게 수익자 부담이죠? 실현하여 이용자 간, 세대 간, 여기 세대 간 있네. 재원 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둘 다 쓰고 둘 다 비용 부담한다. 그래서 공평성을 높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해결 팁, 요 1403번 문제 해결 팁 꼭 보세요. 일단 적어놨습니다. 현재 세입을 사용하면 조세 방식이죠. 조세. 현재 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공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빌린 돈을 매년 갚아 나가므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공평하게 재원 부담하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둘 다 사용할 때, 오랫동안 사용할 때 둘 다 비용 부담하는 게 공채 방식이고 이게 공평한 것이죠. 됐죠? 그다음에 공채, 뭐 국공채든 지방채든 어쨌든 공채입니다. 지방채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죠? 내용 연수가 긴 공공시설, 내용 연수가 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세대 간 공평한 재원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뭐 너무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14번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원회 조직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행정위원회, 뭐 의결위원회, 자문위원회 종류 기출문제집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것만 딱 외워두기로 했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딱 냈네요. 자 일단 기초적인 거 위원회는 여러 명이 결정합니다. 결정도 여러 명이 하고요. 책임도 여러 명이 집니다. 공유와 분산.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둘 다 기출문제집에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둘 다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 기출문제 그냥 회독했으면 맞는 겁니다. 자, 믿기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소속위원회 중에서 자 864번 15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다. 제가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범위 넓히지 말고 딱 여기 있는 것만. 오케이.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요. 15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더십 이론은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 그 다음에 현대적 리더십으로 이어지게 되겠는데 일단 특성론 하면 뭡니까? 리더 개인의 특성, 개인의 자질 뭐 이런 표현 쓰죠? 개인적인 특성이 리더십의 효과성을 좌우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자, 비판.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도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마다 자질이 다 달라. 다 훌륭한 리더인데 자질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 겁니다. 특정이 좋은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자, 특성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그다음에 행태 이론에서는 리더의 어떤 행태가 조직 효과성을 좌우하는가. 그래서 행태를 연구하죠. 그래서 이런 능력 등 리더가 갖춘 리더 개인적인 이 특성 말고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다음에 상황론에서는 자,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선택해야 된다.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행태를 찾아낸다. 자, 어떤 행태가 가장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행태를 선택해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4번. 베스, 번스 하면 변혁적 리더십이죠. 뭐 변혁적 리더십 학자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변혁적 리더십은 비읍시옷이다. 베스, 번스. 베스라는 학자, 번스라는 학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읍시옷은, 번스는 거래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가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비전 제시와 공유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됐고, 자 이거 뭐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죠.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옳은 선지로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낸 것 같은데요.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요 문장이 특정 대학 교수님의 교과서 문장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내고 요렇게도 내고 문장 똑같죠? 변혁적 자리입니다. 변혁적. 여기는 카리스마적 자리.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 중첩도 이 카리스마 또 나오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16번. 동기이론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 동기이론에서 절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학자 이름 헷갈리면 망하죠. 딱 이름 보자마자 어떤 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매슬로우와 엘더퍼 비교해서 엄청내죠. 자, 일단 매슬로우는 5단계입니다. 생활사존자 매슬로우 5단계 욕구를 갖다가 엘더퍼는 3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그다음에 매슬로우는 아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로,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됩니다. 엘더퍼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상위 목표를 추구하다가 좌절되면 하위 목표로 내려온다. 좌절 퇴행 경로를 더 강조하고 있죠. 엘더퍼. 자, 매슬로우 엘더퍼 일단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하나의 욕구만 동기부여합니다. 근데 엘더퍼는 여러 개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동기부여한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겠죠. 세 가지 무조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허츠버그. 자, 허츠버그 했을 때는 위생요인하고 동기요인은 완전히 별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위생요인은 아무리 충족되어 봤자 동기부여 안 된다. 동기요인이 충족돼야 동기부여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위생요인은 불만요인이라고도 하죠. 불만요인, 위생요인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역하는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없앤다나 충족시킨다나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반대말인데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의역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불만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만을 방지하는 요인을 충족시켰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을 없앤다라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불만을 방지하는 요인이냐,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냐,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써.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써. 여기는 뭐 의역해야지 어쩌겠어. 어쨌든 반대말이지만 같은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없겠고. 그 다음에 4번. 부름의 기대이론 나왔습니다. 부름의 기대이론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맨날 나오던 패턴이 뭐예요? 다 같이 노기성수 보유선. 노기성수 보유선. 자, 이게 생각 안 나는 사람 뭐야? 노기성수 보유선 뭐예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가? 보상이 내 선호를 만족하는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가? 기대치.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가? 수단성. 보상이 내 선호를 만족하는가? 유인가 혹은 유의성. 노기성수 보유선 바로 생각나죠? 뭐가 틀렸어요? 수단성은 성수보죠. 성수보. 자, 결과하고 성과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수단성은 성과, 결과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성수보. 자, 부름의 기대론에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쉽게 푸셨죠? 자, 옛날 문제도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자,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가져오는가?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달성하면 이 보상, 선호가 아니라 보상 차례예요, 보상. 그러면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유인가 혹은 유의성, 보상에 대한 매력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기성수 보유선 됐죠. 옳은 선지였는데 보너스로 틀린 선지는 2번 노기성수 보유선. 부름의 기대이론에서 요거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균형 따지는 것은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죠. 자, 투입 산출 비교해서 불균형 이건 아담스입니다. 자, 보너스로 또 챙겨두시고.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문제인데 다행히 최근에 출제된 게 있어가지고 지방직 7급에서 17년도에 출제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기출문제집에 있던 문제로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자, 유연근무제 하면 개인 업무 기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을. 유연근무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탄력 근무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킵니다. 이게 40시간이죠? 전일제 근무 시간, 주 40시간 보이죠? 요걸 이제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요. 근데 시간 선택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길거나 짧은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다시. 자,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되 다른 것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간 선택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은 겁니다. 짧은 거. 그리고 뭐 원격 근무는 직장 이외의 근무, 뭐 스마트 워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지엽적이지만 기출문제집에 있죠. 1140번 보시면은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원래는 안 중요한데 그래도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죠. 40시간보다 짧아요. 2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봤자 40시간보다 길어질 일은 없겠죠. 길거나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짧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 이런 사례 문제 나오면 참신하고 좋죠. 자, 이게 요것만 가지고 딱 이 보기 없이 맞추긴 힘들어요. 보기 없이 맞추기 힘든데 우리는 보기가 힌트다. 보기가 힌트다. 그래서 우리 항상 동형모의고사 테크닉 강의에서 여기를 먼저 보기로 했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쪽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힌트니까. 교육훈련 방법 중 역할 연기, 직무순환, 감수성 훈련, 프로그래머 학습 뭐야 이건. 아무튼 뭐 3가지는 배운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여기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다. 요거는 감수성 훈련밖에 없죠. 역할 연기는 뭐 상관 역할도 해보고 민원 역할도 해보고 부하 역할도 해보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순환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직무를 하는 것이고 감수성 훈련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걸 듣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듣는 거. 그리고 이런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 기법이기도 하잖아요. 조직발전 기법은 또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죠. OD. 조직발전 기법은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이거면 충분하긴 한데 얘까지 하면은 어쨌든 감수성 훈련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테크닉 가르쳐 준 거 왜 여기서부터 보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것만 보고는 사실 저도 딱 바로 알기 힘들어요. 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요게 힌트란 말이에요. 보기가 힌트다. 보기 먼저 뭐 보면은 3부밖에 없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밑에 거부터. 옛날에 나왔던 문제 똑같습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감수성 훈련이 있는데 참가자들이 그들의 태도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 어떻게 해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 거죠. 검토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나왔을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보기에 감수성 훈련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찍을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조직발전 기법이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제도 이거는 뭐 참거치라기보다는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근데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걸 골라야 되겠죠? 1번만 당연히 품목별이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한다. 품목별 예산제도 하면은 구체적인 지출, 즉 투입에 대한 통제에다가 회계 책임이 가장 용이하다. 회계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2개 뭐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거니까 보자마자 풀었을 거고요. 자, 나머지 답을 달 수 있어야 되겠는데 2번은 몰라야 됩니다. 3번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자원을 배분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이잖아요. 사업. 이거 성과주의죠. 성과주의. 자,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고 이건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와 유사하다. 목표에 의한 관리에 참여 있다. 참여가 가장 강한 거 영기준입니다. 자, 영기준은 의사결정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기준 예산제도 참여적이다, 분권적이다, 상향적이다. 그게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뭐 상향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적인 건 아닌데 얘는 그게 잘 버무려져 있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밖에 없죠. 이게 품목별이니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계획예산제도이긴 합니다.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국방부를 보니까 너무 낭비가 심한 거지. 그래서 하향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계량적 분석해서 계획예산제도를 먼저 적용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한창 이때가 1960년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존슨 행정부, 이때가 1960년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행정국가, 복지국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썼던 게 계획예산제도라고 했죠. 이번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분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해서 투입에 대해 통제한 제도이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보너스로 자, 구체적인 지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돈으로 뭐 했니? 응? 성과나 생산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 뭐 자리예요? 회계 책임 자리죠. 회계 책임 자리.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회계 책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회계 책임 용이하다 이렇게 틀리게도 나오고, 성과주의는 회계 책임이 아니라 사업 성과, 정부 생산성.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게 아니라 회계 책임. 이렇게 두 가지 섞어가지고 엄청 잘 나오죠. 마지막 20번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네요. 자, 예산의 배정. 중앙예산기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게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은 각 부처에서 그 아래 부서로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에서 아래 부서는 재배정. 그 다음에 사고 2월. 일단 2월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명시 2월은 못 쓸 걸 예상해서 명시적으로 국회 사전의결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 2월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넘어가는 게 사고 2월, 사고 난 거죠. 3번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용과 전용에서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뭡니까? 국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이용 전용 중에서 이용. 오케이. 그래서 전용은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죠. 사사준 전체 선수긴예에서 전용이죠. 전용은 국회 의결 필요 없습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고요. 예전 문제 확인해 보시면 전용에 대해서 지금 셋 다 틀린 선지인데 다 이용입니다. 보시면 사전에 국회 의결 안 받습니다. 전용은. 자, 이거 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너스 입법 과목 장관항, 똑같은 거죠. 입법 과목과 장관항 간의 융통은 이용이고요.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이고, 행정 과목은 세 항목이죠. 여기까지 보너스로 챙겨주시면 오늘 마무리. 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이제 지금 내 실력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딱 감이 오시죠. 엉뚱한 거 찾아보지 말고 기출문제 다 답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엉뚱하게 막 공부 범위를 넓힐까? 여러분들 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면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출문제 다 있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반복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그것도 기출문제 집에 모아놓은 거에서. 그죠?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추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 해설지에도 뭐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서 많이 틀리신 분들은 완벽하게 기출문제집 회독부터 달달달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다 맞췄어. 그러면 이제 실력 다 완성된 거예요. 요거 다 맞췄으면 행정학에 대해서는 유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혹은 동형 모의고사 테크닉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소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을 익혀주시면 되겠고, 자, 5번, 6번 다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0점 방지용 문제, 이거는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참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해결해서 뭐 90점, 95점 맞았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적어도 다 맞췄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자기 실력에 맞춰가지고, 자기 상태에 맞춰가지고 해설지 참고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으로 가는 과정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합격을 위해 필요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 심리적으로 좌절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다음 시험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너무 할 맛이 안 나. 해도 안 되네. 이러면 이제 다음 시험은 떨어진 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네. 채워나가야지. 저도 이제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족함을 인정해. 별로 데미지 안 입어. 나는 원래 그렇구나. 그럼 그걸 채워나가요. 하나하나 채워나가니까 합격하더라고. 데미지 입으면 안 됩니다. 시험은 원래 우리한테 안 맞춰주니까 우리가 그에 비해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자, 어디서부터 채워나가야 되겠어요? 기출문제부터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부터 채워야 그 다음 단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지방직 시험 혹은 서울시 시험은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잘 메꿔서 원하는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